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화기 액정만이 귀신처럼 번쩍였습니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고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제가 5년 전 지워버렸던 내 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싸늘하게 식어버린 번호가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심장이 늙은 트럭 엔진처럼 덜컹거렸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수천 명 직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철의 여인 순자의 심장이 고작 액정화면 속 이름 석자에 이토록 요동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내 배 아파 나아 금지옥 옆 길렀으나 결국 내 손으로 비참하게 내친 내 새끼. 손이 떨려 잠금조차 풀기 어려웠습니다. 침실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밤이 되면 주인을 잡아먹을 듯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하곤 합니다. 저는 그 무덤의 가장 화려한 관 속에 누워 잠 못 드는 그저 돈 많은 늙은 시체나 다름없었지요. 전화기를 집어든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혹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노안이 온 눈을 비비고 꼬집어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부재중 전화 15통. 그 숫자가 마치 저를 향한 15번의 비명처럼 보였습니다. 5년 전 그 아이가 집을 나가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찻잔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던 바로 그날 밤 말입니다. 어머니,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쟁쟁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딸아이는 죄인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시고 있던 뜨거운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산산조각난 최고급 도자기 파편이 딸아이의 무릎 근처로 튀었고 하얀 종아리에 붉은 피가 맺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 가난뱅이 노름꾼 자식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 눈엔 이 애미가 멍청이로 보이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나가라.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넌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그놈이랑 살 거면 평생 구정물 뒤집어 쓰고 바닥이나 기면서 살아.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죽어서도 내 문지방 넘을 생각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뱉은 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힐 줄은 그때의 오만한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저는 이겨먹는 부모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자식의 행복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힘없이 걸터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주름진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던 것이 회장님, 송구합니다. 따님께서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년필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경을 고쳐 쓰며 하던 결제를 계속했지요. 그게 H그룹 회장의 위험이라 착각했으니까요. 장래는 사위 되시는 분이 빈소도 없이 조촐하게 화장하겠다고 그놈한테 전해. 부조금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고. 내 딸은 5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모르는 사람 장례식에 갈 이유 없다고. 내 이름 올리지도 마.
그렇게 딸을 2번 죽였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마지막 길조차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독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권위에 흠집을 낸 자식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저 고집불통 늙은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죽어서도 오지 말라던 내 딸의 번호로 오늘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15통이나.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건 전화가 아닙니다. 죽은 지훈이가 차가운 납골당을 뚫고 나와 전화를 걸었을 리는 없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그놈이구나. 딸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천한 놈. 제 딸의 휴대폰을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역겨움이었습니다. 감히 죽은 아내의 전화기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 빚이라도 생긴 게냐? 아니면 내 딸을 앞세워 죽은 값이라도 받아내겠다는 건가? 뻔뻔한 낯짝이 눈앞에 그려져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전화를 걸면 놈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피 튀기는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남은 장사꾼입니다. 패를 먼저 보이는 쪽이 지는 법이지요. 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침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자나? 아닙니다, 회장님. 깨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새벽에 미안하네. 지금 당장 은밀하게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네, 지시하십시오. 내 딸. 아니, 죽은 지훈이 휴대폰 번호.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네. 따님 번호 말씀입니까? 토 달지 말고 당장 해. 보안팀 풀어서 마지막 발신지가 어디인지, 지금 그 전화기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10분 내로 보고해. 인터폰을 끊고 다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가만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정확히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집요하게 걸려온 흔적. 마치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제발. 엄마, 나 좀 봐줘.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놈이 건 게 아니라면? 돈을 요구하려는 협박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내가 외면했던 그 지옥 같은 곳에 남겨진 무언가가 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넌 죽었어. 내가 사망진단서까지 확인했는데.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내쳤던 딸의 마지막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을 붙잡고 푸른 배를 감싸 안으며 울던 그 모습이.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위치 확인했습니다. 어디야? 그게 좀 의외의 장소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곧 철거를 앞둔 재개발 빈민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말해. 발신 기지국 위치가 계속 이동하지 않고 반지하 특정 구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통신사 조회 결과 해당 번호는 어제부로 이용 정지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지 예고? 네, 요금이 몇 달째 미납되어서요. 그런데 그 정지 직전에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발신된 기록입니다. 돈이 없어서 전화가 끊기기 직전에 미친 듯이 15통을 걸었다? 그놈이 돈을 뜯어내려 했다면 전화를 걸고 기다렸을 겁니다. 이렇게 발작적으로 전화를 걸고
끊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계산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 요청입니다. 누군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번호 하나를 필사적으로 누른 겁니다. 죽은 제 딸의 전화기를 붙들고 말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네, 지금 시간이. 지금 당장 간다.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내 딸 전화기를 들고 장난질 치는 놈이 누구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경호팀 소집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가자. 김 실장 자네랑 나 둘만 간다. 옷방으로 들어가 가장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딸을 버릴 때 지었던 그 독한 표정이 이번엔 누군가를 향한 살이가 되어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방을 나섰습니다. 탁, 탁, 탁.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제 지팡이 소리가 새벽의 적막한 저택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5년간 굳게 닫아 걸었던 제 인생의 무거운 지옥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끝에 무엇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꺼운 방탄 유리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차 안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5통의 부재중 전화. 그 빨간 숫자가 망막에 화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저택의 육중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4시 40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널 때 창밖으로 펼쳐진 빌딩 숲의 화려한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저 우뚝 솟은 마천루들 중 제가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쌓아 올린 H그룹 사옥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제 이름 석자만 되면 대통령도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막강한 권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한낱 바닷가 모래성처럼 더덥고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떴고 하나뿐인 혈육이었던 딸 지훈이는 5년 전 제 입으로 내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가, 철의 여인이라 추켜 세웠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차 안에서 저는 그저 자식을 잃고 남편도 없는 고독하고 늙은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차는 점점 더 어둡고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잘 닦인 강변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이는 낡고 빛바랜 간판들로 바뀌었고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는 곳곳이 패이고 갈라진 시멘트 길로 변해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 길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는 김 실장의 눈빛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하의 순자 회장이 이런 누추한 곳에 그것도 한밤중에 행차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상관없네.
더 빨리 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골목길, 전봇대마다 지저분하게 붙은 전단지들, 길가에 아무렇게나 쌓여 터져버린 쓰레기 봉투들. 제 딸 지훈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단 말입니까? 가슴 한구석이 새꼬챙이로 후벼 파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행복? 이게 내가 말한 행복이니? 고작 이런 시궁창에서 뒹구는 게 내가 원한 사랑이었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릿한 맛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놈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이기도 했고 어리석은 딸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외면했던 제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너무 좁아 차가 더 이상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어느 가파른 언덕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의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속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 그리고 어딘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더러운 바닥에 끌리는 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됐다. 내 딸이 살던 곳이야. 내 두 발로 똑똑히 밟아봐야겠다. 지팡이만 다오. 저는 김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구두 밑창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놀라 도망쳤고 그 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현듯 지훈이의 어릴 적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10살 생일 선물로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었을 때 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엄마 딸이라서 너무 좋아요. 보석처럼 반짝이던 아이. 손가락 하나 다칠세라, 모기 한 마리 물릴세라 유모와 가정교사를 붙여가며 애지중지 키웠던 내 금쪽 같은 딸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피아노 건반 대신 곰팡이 핀 벽지를 긁으며 이런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단 말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죽은 내 딸의 전화기로 나를 불렀는지. 김 실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저 앞입니다. 저기, 가로등 아래, 녹슨 파란 대문이 보이는 반지하입니다. 김 실장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매달린 녹슨 철제 대문. 그 아래로 이어진 이불쩍 벌린 아가리 같은 어둡고 가파른 계단. 그리고 굳게 닫힌 페인트가 다 벗겨진 잿빛 시멘트 벽.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소굴이었습니다. 아니, 무덤보다 더 초라한 구멍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거칠게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번호로 내 딸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누군가 받아라.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달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정말 정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걸려온 15통의 전화가 정말 이 세상과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 누군가가 내지른 마지막 비명이었던 겁니다. 젠장, 젠장. 제 입에서 평생 써본 적 없는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H그룹의 위험 있는 회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딸의 비참한 마지막 흔적 앞에서 무너져 내린 무력하고 초라한 늙은 어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그 녹슨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놈일까?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죽은 아내의 폰으로 장모를 협박하려 드는 그 파렴치한 놈일까? 아니면 내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김 실장이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비켜. 이건 내 일이야. 내 딸에게 진 빚, 내가 직접 받아내야겠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저는 김 실장을 거칠게 밀치고 차가운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녹슨 쇠의 감촉이 손바닥 전체에 전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힘없이 덜컹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딸의 마지막을 더럽힌 놈이 있다면 그 놈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놈을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곰팡내와 섞인 비릿한 냄새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끼잉 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제 문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역한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 그리고 퀴퀴한 생활에 악취가 뒤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침침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조차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지옥보다 더 끔찍하고 기막힌 광경을,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것만 같은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벗겨진 장판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붉은 기름띠를 두른 채 굴러다니고 있었고, 구석에는 소주병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라 마치 암세포처럼 벽지 전체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러닝셔츠 바람에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이 풀린 눈, 그리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강민호. 5년 전 제 딸 지훈이의 손을 잡고 와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놈이었습니다. 그때도 변변찮은 놈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아니 그보다 못한 기생충이었습니다. 남자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있었지만 저를 보는 순간 기묘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던 더 사냥꾼이 마침내 걸려든
짐승을 확인했을 때의 그 비릿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술에 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뻔뻔하게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장모님 아니십니까?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분노가 너무 크면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팡이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제 앞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씨, 회장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십시오. 일어나지 못합니까? 하지만 저는 김 실장의 팔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구두굽 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철퍽. 바닥에 끈적한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술인지 국물인지 아니면 썩은 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였습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이런 곳에서 내 딸이 살았다고? H그룹의 공주로 태어나 비단 이불만 덮고 자던 내 딸이 이 시궁창 같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숨을 쉬었다고?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놈의 등 뒤로 낡은 서랍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먼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5년 전 집을 나갈 때 입었던 그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액자 유리는 금이 가 있었고 그 앞에는 향 대신 말라비틀어진 오징어 다리와 반쯤 남은 소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마저 이놈에게는 그저 술안주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 놈이 감히 겨우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습니다. 감히 내 딸을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가둬두고 그러고도 내가 사람 새끼냐? 제 일갈에 강민호는 픽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헐거워진 러닝셔츠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담배갑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돼지우리라.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지훈이는 이 방을 좋아했어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이 사주신 그 으리으리한 감옥보다 여기가 훨씬 사람 냄새나고 좋다고 했다고요. 닥쳐. 그 더러운 입에 내 딸 이름 올리지 마. 제가 지팡이를 들어 놈을 후려치려는 신용을 하자 김 실장이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진정하시죠,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5년 만에 오셨잖아요. 딸년 죽었을 때는 콧배기도 안 비치시더니 죽은 딸 전화기 좀 울렸다고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오실 줄은 몰랐네요. 놈이었습니다. 역시나 놈이었습니다. 내 놈짓이었구나. 새벽 4시에 죽은 사람 전화기로 장난질을 쳐? 장난질이라뇨. 섭섭하게. 저는 그저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훈이 폰을 붙들고 울다가 실수로 눌렀나 봅니다. 술이 좀 과해서. 거짓말 마라. 1분 간격으로 15통을 걸어놓고 실수? 요금이 끊기기 직전에 발악하듯 전화를 걸어놓고 실수라고? 제 호통에 강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요금 끊겼습니까? 거참 통신사 놈들 야박하네. 돈 안 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는 딴청을 피웠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쥐고 있는 담배갑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놈의 시선이 자꾸만 방 한 구석,
낡은 장롱 쪽을 향한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놈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는 협박범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절박하고 더 은밀한 꿍꿍이가 있습니다. 본론만 말해.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저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딴 놈과 감정 싸움을 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돈이라. 강민호가 입맛을 다시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역겨운 채취가 훅 풍겨왔습니다. 김 실장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강민호는 능글맞게 웃으며 뒷짐을 졌습니다. 회장님은 참 매사에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네. 5년 전에도 그러셨죠. 저한테 봉투 던지시면서 지훈이 포기하면 5억 주겠다고. 그때 그 돈을 받고 떨어져 나갔어야 했어. 그랬으면 내 딸이, 내 지훈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억지로라도 떼어놓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받을 걸 그랬어요. 지훈이 데리고 살아보니 사랑이니 뭐니 다 개소리더라고요. 병원비만 깨지고 밥벌이도 못하고 이게만도 못한 놈. 저는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강민호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때리세요. 마음껏 때리세요. 장모님한테 맞아서 멍이라도 들면 진단서 끊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겠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킬킬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열하고 추악해서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놈에게 내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내주었다니. 지훈이는 대체 어떤 지옥 속에서 눈을 감은 것일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놈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방에 있는 거 싹 다 뒤져. 네. 내 딸 물건. 옷가지 하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휴대폰까지 싹 다 챙겨. 쓰레기 하나라도 이놈 손에 남겨두지 마. 제 명령에 김 실장이 움직이려 하자 바닥에 앉아있던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허허, 왜 이러십니까?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죠. 엄연히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 내 딸이 살던 집이야. 어미가 자식 유품 챙기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막아? 자격? 법적으로 제가 남편입니다. 지훈이 물건 다 제 소유라고요. 회장님이 함부로 손대실 수 없습니다. 놈이 으름장을 놓으며 김 실장을 밀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려면 값을 치르셔야죠.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슬픔이나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커멓고 끈적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훈이가 그냥 죽은 줄 아시죠?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놈이 슬금슬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이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놈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궁금했습니다. 지훈이 죽기 전에 유언 남겼습니다. 유언? 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걸 남겨두고 갔죠. 장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대단한 H그룹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H그룹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소리인가?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전화기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면 회장님 기절하실 텐데. 장모님, 아니 회장님, 비즈니스 한번 하시죠. 지훈이 유품, 그리고 이 전화기 다 넘겨드리는 대가로 저한테 얼마 주시겠습니까? 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돈이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놈은 무언가 쥐고 있습니다. 제 딸을 인질로 삼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은 딸의 비밀을 인질로 삼아 저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 사이로 돈 냄새를 맡은 짐승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상대로 거래를 제안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H그룹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은 딸이 남긴 유언.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보여줘. 제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물건이 확실해야 값을 치를 거 아닌가. 제 말에 강민호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누런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우리 회장님, 통이 크시다니까. 앉으세요. 누추하지만 강민호가 던져준 낡은 방석은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때에 절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담배빵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H그룹의 회장인 제가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말 없이 그 더러운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체면이나 위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쥐고 흔드는 그 검은 스마트폰, 그리고 놈의 입에서 나온 H그룹을 날려버릴 비밀이라는 말. 그것이 제 발목을, 아니 제 목덜미를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강민호는 만족스럽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미지근한 캔맥주 하나를 꺼내 탁 하고 땄습니다. 거품이 넘쳐 그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제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장모를 앞에 두고 술을 마시는 저 뻔뻔함. 말해. 뜸 들이지 말고. 저는 지팡이를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으며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뭘 남겼다고? 강민호는 입가에 묻은 맥주 거품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지훈이가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했던 거 기억나시죠? 5년 전에 집 나오기 전까지. 기억합니다. 잊을 리가요. 지훈이는 제 딸이기 이전에 제 가장 유능한 비서였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며 자진해서 비서실에 들어왔던 아이. 누구보다 총명했고 누구보다 제 의중을 잘 파악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참 많은 걸 보고 들었더라고요. 회장님이 차명 계좌로 비자금 조성한 거, 정관계 로비한 거, 그리고 라이벌 기업 무너뜨리려고 작업했던 증거들까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지훈이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꼼꼼하게 다 모아뒀더라고요. USB에
그리고 수기장부에 거짓말. 거짓말 같죠? 에이, 딸을 그렇게 모르시네. 지훈이가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살면서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버렸어. 나도 복수할 거야. 언젠가 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회사를 내 손으로 박살 내버릴 거야 하면서요. 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수? 내 딸이 나를 향해 칼을 갈았다니. 그 착하고 여리던 아이가 밤마다 증오에 사무쳐 내 약점을 수집하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5년 전 그날 빗속으로 내쳐지던 아이의 눈빛에 서려 있던 원망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그때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 있는데?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강민호는 씩 웃으며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서랍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서랍 안에 고이 모셔뒀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요. 이거 언론에 터지면 H그룹 주가 반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검찰 조사도 받으셔야 할 거고. 얼마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말을 잘랐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잖아. 얼마를 주면 그 물건 내놓겠어. 역시 대화가 빠르시네. 강민호가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5천만 원? 에이, 장모님. 섭섭하게. 대한민국 10대 재벌인데. 그럼 5억? 공 하나 더 붙이시죠. 50억? 빙고. 50억?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 사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50억을 부르다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일 텐데 겁도 없이. 미쳤군. 내 놈이 제정신이 아니야.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자리가 날아가고 감옥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죽은 지훈이가 엄마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값이라고 생각하면 싼 거 아닙니까? 딸의 이름을 팔아 흥정을 하는 놈의 면상을 지팡이로 지시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만약 그 장부가 진짜라면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남긴 그 증오의 기록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받아야 할 벌이라면 달게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방 안의 정막을 깨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실장도 들었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리는 놈의 뒤쪽 벽지색이 발에 누렇게 뜬 낡은 자개장롱 쪽에서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손톱으로 나무판을 긁는 듯한 소리. 스르륵. 콩. 분명했습니다. 저 장롱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쥐일까? 아니면 고양이? 아니, 저 소리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제가 장롱을 가리키며 묻자 강민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쥐새끼들입니다. 이 동네가 워낙 낡아서 천장에 쥐가 뛰어다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쥐가 장롱 안에서 문을 긁나? 아, 거참. 돈 얘기하는데 집중 좀 합시다. 50억? 줄 겁니까? 말 겁니까? 놈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고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몸을 슬쩍 움직여 장롱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마치 그 안에 감춰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듯이 수상했습니다.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이 방에는 비밀장부 말고도 놈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저는 김 실장을 제지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놈은 장부를 숨기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롱 안에 있는 것이 제 딸과 관련된 중요한 무엇이라도 있다면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놈의 시선을 다시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50억이라 현금으로 당장 준비하긴 힘들어. 하지만 내가 가진 물건이 진짜라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역시 말이 통하시네. 강민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잠시 장롱 쪽을 잊은 듯 했습니다. 단 물건부터 확인해야겠어. 진짜 내 딸이 쓴 건지 아니면 내 놈이 술 처먹고 갈겨 쓴 낙서인지 내가 어떻게 믿나? 아이고, 의심도 많으셔라. 보여드리죠. 뭐 어렵습니까?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서랍 속에서 그는 검은색 가죽 양장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았지만 꽤 두툼한 노트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 보시죠. 이 표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그리고 그 모서리에 박힌 작은 금박 이니셜 J, Y. 그것은 6년 전 지훈이가 비서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제가 선물해 주었던 최고급 이탈리아산 다이어리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기록해라.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내 손을 믿어라. 그때 제가 해주었던 충고를 딸아이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다이어리에 나를 파멸시킬 비리를 기록해 두었다고? 어미가 준 선물에 어미의 목을 조를 칼을 숨겨두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리 내놔. 어허, 가까이 오지는 마시고. 여기서 펼쳐드릴 테니까 내용만 확인하세요. 강민호는 약을 올리듯 제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차르륵 마이너스. 종이 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콩, 콩. 엄마. 이번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롱 안에서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힌 채 새어나오는 듯한 억눌린 비명. 제 시선이 놈의 손에 들린 노트에서 놈의 등 뒤에 있는 장롱으로 옮겨갔습니다. 강민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펼치던 노트를 멈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냄새나는 단칸방을 감돌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지?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회장님이 늙으셔서 귀가 어떻게 되셨나 본데. 놈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놈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들렸어. 엄마라고 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0억짜리 장부보다 놈의 탐욕보다 지금 저 장롱 안에서 들린 그 희미한 소리가 제 심장을 더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미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저 안에 내가 꼭 봐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비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돈 안 줄 거면 당장 꺼져. 강민호가 노트를 집어 던지고 장롱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시체일까요? 아니면 갇혀있는 누군가일까요? 김 실장, 저놈 끌어내. 제 고함 소리에 김 실장이 튀어나갔습니다. 비키십시오. 이거 안 나.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김 실장과 강민호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롱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놈들이 밀쳐지며 바닥을 뒹굴었고 장롱 앞이 텅 비었습니다. 낡은 자개 장롱. 손잡이에는 녹슨 숟가락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잠금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덜컹 덜컹 문을 두드리는 진동이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댔습니다. 과연 이 문을 열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딸이 남긴 진짜 진실을 내가 마주할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뽑아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경첩이 녹슨 장롱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 곰팡이 핀 이불 더미 속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헌 옷가지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앙상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그 커다란 눈동자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사슴처럼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빛이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감싸 안은 가느다란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는 계절에 맞지 않게 얇았습니다. 그 좁은 장롱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오줌 지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지만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그 조망만한 얼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더군요. 그 더러운 얼굴 속에서 저는 30년 전 제 품에 안겨 방긋거리던 어린 지훈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딸의 눈매, 제 딸의 입술, 그리고 저를 닮아 유난히 귓볼이 두터운 그 귀까지. 내 손녀, 내 핏줄. 지훈이가 목숨 걸고 낳았다는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비단 이불 덮고 자면서 외롭다 투정 부리던 그 시간 동안 내 핏줄은 이 컴컴한 장롱 속에 갇혀 짐승처럼 떨고 있었던 겁니다. 김 실장, 김 실장. 제가 쉰 목소리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강민호를 제압하고 있다가 제 목소리에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을 본 순간 그 냉철하던 사람도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세상에.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괜찮다. 할미야.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제 손끝이 닿기도 전에 아이는 히익 하고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롱벽에 등을 딱 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소리 안 낼게요.
때리지 마세요. 아이는 저를 보며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아빠라는 작자를 향해 본능적으로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처절한 몸짓이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시달렸으면, 낯선 사람의 손길조차 매질로 기억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강민호가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들켰다는 당혹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거참. 애새끼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람 놀라게. 놈이 다가오자 아이의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강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장롱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나와. 손님 오셨는데 인사 안 해? 아빠가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했지? 손대지 마. 제가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놈의 손목을 후려치듯 막아섰습니다. 딱! 소리가 날 만큼 세게 쳤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딸이야. 내 핏줄이라고. 어떻게 애를 저런 구석에 가둬놓고. 내가 사람이냐? 내가 압이야. 제 섯을 펄은 일갈에 강민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낯짝으로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가두긴 누가 가뒀다고 그러십니까? 지가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숨바꼭질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애가 워낙 산만해서 교육 차원에서 잠깐 훈육 좀 한 거 가지고 유나는. 훈육? 저게 훈육받은 애꼴이냐? 저 멍 자국들이 다 훈육하다 생긴 거야. 저는 아이의 팔에 난 멍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붉은 멍, 푸른 멍, 그리고 담뱃불에 데인 듯한 동그란 화상 자국까지.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애 키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5년 동안 분유값 한 번 안 보태줘 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시려고요? 놈의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5년 전 임신한 딸을 내칠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일 테니까요. 제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지옥 방치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어린 것을 이 악마의 소굴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봉지 조각. 그리고 그 안에 남은 딱딱하게 굳은 생라면 부스러기 몇 개. 배가 고파서 저 장롱 안에서 쥐처럼 저걸 갉아먹으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H그룹 회장의 손녀가 라면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 김 실장, 당장 애 데리고 나와. 병원으로 간다. 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민호가 잽싸게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어딜 데려가시려고? 엄연히 친권자는 접니다. 유괴범으로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이거 안 나. 지금 애 꼴을 보고도 친권 소리가 나와.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강민호는 아이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은 채 놈의 품에 갇혔습니다. 놈의 더러운 손이 아이의 목덜미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리스트처럼. 그의 눈빛이 다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장부를 내밀 때보다 더 사악하고 더 비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상품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장모님이 이 애한테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네. 하긴 죽은 딸내미 핏줄인데 오죽하겠어. 원하는 게 뭐야? 아까 그 50억. 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거칠게 헝클어뜨렸습니다. 아이가 흠칫 놀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50억에 이 녀석 양육권까지 포함해 드리죠. 어때요? 장부도 드리고 손녀도 드리고 10일 행사. 재벌 회장님한테 50억이면 껌값 아닌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것도 죽은 아내의 흔적이 남은 아이를 물건 취급하며 흥정을 하다니. 이놈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제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킬킬거리며 아이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이의 하얀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거절하시면 뭐? 저는 법대로 이 아이 제가 키워야죠. 근데 제가 성격이 좀 불같아서 말이죠. 애가 말 안 들으면 또 훈육도 해야 하고 밥도 가끔 까먹고 안 줄 수도 있고. 아, 요즘 뉴스 보니까 아동학대로 죽는 애들 많던데 남일 같지가 않네. 협박.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지팡이가 부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살이.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놈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 손녀를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놈의 소나기에 있습니다. 제가 섣불리 움직였다간 아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놈은 잃을 게 없는 막장 인생이고 저는 지켜야 할 핏줄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협상해야 합니다. 일단 아이를 빼내야 합니다. 응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좋아.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50억? 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역시 통이 크셔. 조건이 뭡니까? 당장 애한테서 손 떼. 그리고 그 장부 지금 내 눈앞에서 태워. 그 두 가지 확인하면 바로 내 계좌로 싸주지. 태우라고요? 원본인데? 그래.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데려간다. 강민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 역시 회장님이라 스케일이 다르시네. 자, 그럼 거래 성립된 걸로 알고. 그는 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김 실장 쪽으로 아이를 툭 밀쳤습니다. 가라. 할머니 따라가서 호강해라. 아빠는 돈이나 세면서 살란다. 김 실장이 얼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김 실장의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저와 강민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의 품에 안긴 아이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공포에 질린 눈망울 속에 무언가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다시 책상 서랍에서 그 검은 가죽 노트를 꺼내 들고 라이터를 찾으러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며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으악! 김 실장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아이는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놈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강민호의 다리에 매달리는 대신 방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왔습니다. 5년간 이 좁은 방구석에 갇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할머니.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비명이 단칸방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민호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저도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강민호를 가리키며 악을 쓰듯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이의 비명이 좁은 단칸방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찢어질 듯 날카롭고 피를 토하듯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 실장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기만 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의 눈빛은 형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당황한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라이터를 찾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조용히 안 해? 확 죽여버린다. 놈이 습관처럼 손을 치켜들며 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잽싸게 몸을 날려 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손대? 김 실장의 묵직한 어깨가 놈을 밀쳐냈고 강민호는 비틀거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니? 거짓말이라니?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동자 속에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강민호가 들고 있던 검은색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다 가짜야. 장부 같은 거 없어. 할머니 회사 망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가짜라고? 딸이 남긴 복수의 칼날이 나를 파멸시킬 증거가 다 가짜라고? 강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아, 너 아빠가 입 다물라고 했지. 죽고 싶어. 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잡지 않으면 다시 저 지옥 같은 장롱 속으로 악마의 소나기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엄마가 아픈데도 밤마다 그거 썼어.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별아, 이건 마법의 책이야. 나중에 엄마 하늘 날아가고 나면 아빠가 이 책을 보고 욕심을 부릴 거야. 그러면 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라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법의 책. 욕심쟁이 아빠가 할머니를 찾아가게 만들 미끼. 그게 무슨 소리냐? 아가, 엄마가 시킨 거라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몰래 이거 꼭 할머니 주라고 했어. 아빠가 잠들면 몰래 주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찢어진 달력 뒷면이었습니다. 그 거친 종이 위에 펜도 아닌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잊을 수 없는 제 딸 지훈이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첫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5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엄마.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엄마가 내 딸 별이를 만났다는 거겠지.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엄마 미안해. 5년 전 엄마 말 안 듣고 뛰쳐나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미안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그 사람은 아니, 저 악마는 사람이 아니었어. 종이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딸의 후회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 수백 번도 더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엄마한테 또 상처 줄까봐 못 갔어. 바보 같지? 그러다 병을 얻었어. 심장이 점점 굳어간대. 돈이 없어서 약도 못 먹었어. 나 죽는 건 두렵지 않아. 근데 우리 별이는 어떻게? 아, 지훈아.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든 몸으로, 매 맞는 몸으로 어린 딸을 걱정하며 이 글을 썼을 내 새끼. 저 인간은 도박에 미쳤어. 내가 죽으면 분명 별이를 고아원에 팔아넘기거나 앵벌이라도 시킬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엄마 비리 장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걸 엄마한테 팔면 5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속삭였어. 그랬구나. 비밀 장부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란 놈이 돈에 환장한 놈이란 걸. 그 탐욕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 발로 장모인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란 걸. 딸은 죽어가면서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끼로 남편의 탐욕을 낚시바늘로 삼아 어린 딸을 유일한 구원자인 할머니에게 인도하기 위한 처절한 연극을. 엄마, 그 가짜 장부 내가 엄마한테 선물 받은 다이어리에 쓴 거야. 내용은 다 소설이야. 인터넷 뉴스 보고 대충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 거짓말이 통했다면 제발 우리 별이 좀 구해줘. 나처럼 살게 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쁜 옷 입히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줘. 편지의 마지막 줄은 힘이 빠져 흐릿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줘. 다음 생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태어날게. 으흐흑. 저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냥 오지. 그냥 와서 살려달라고 빌지. 엄마가 널 내치겠니?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5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너 기다린 이 못난 애미한테 그냥 오지. 제 통곡 소리에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엄마가 울지 말랬어.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눈만 껌뻑였습니다. 뭐야? 그럼 그게 다 뻥이었다고? 가짜라고? 놈이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집어들고 후다닥 펼쳤습니다. 이게 다 소설이라고? 50억이. 내 50억이 날아간 거야. 놈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노트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니 죽어서까지 뒤통수를 쳐. 너 이리 와. 너도 한통 속이지? 강민호가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달랐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딸의 처절한 모성애를 확인한 순간 제 안의 나약한 늙은이는 죽었습니다. 대신 5년 전보다 더 독하고 더 무서운 철의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김 실장. 제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강민호의 팔을 가볍게 꺾어 제압하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내 집이야. 경찰 불러. 경찰? 제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내자 제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경찰 불러야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 저는 바닥에 떨어진 딸의 가짜 장부, 아니, 딸의 사랑의 증거인 그 노트를 소중히 주어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강민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놈은 50억을 놓친 게 아니야. 놈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내 놈은 오늘 지옥행 티켓을 끄는 거야. 그것도 특등석으로. 저는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제 코트 자락을 꽉 쥐는 아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김 실장, 변호인단 소집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독한 놈들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경찰서장한테 직접 연결해. 아동학대, 공갈 협박, 사기 미수.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걸어서 이놈 평생 감방에서 햇빛 한 줌 못 보게 만들 거라고 전해.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장모님. 아니, 회장님.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쳐서. 봐주세요. 그래도 제가 별이 아빠인데. 아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아빠가 아니야. 넌 그저 내 딸을 죽이고 내 손녀를 지옥에 가둔 악마일 뿐이야. 그리고 악마를 잡는 건 돈 많고 독한 마녀가 제일 잘하는 일이지. 저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놈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 외마디 비명과 함께 놈이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내 딸 몫이다. 퍽! 이건 내 손녀 몫이고. 바닥을 기는 놈을 뒤로하고 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가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내 핏줄의 무게였습니다. 가자, 별아. 할머니 집으로 가자.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할머니가 다 혼내버릴 거니까. 저는 아이를 안고 냄새나는 지하방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계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 있는 딸아이가 내려주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등 뒤에서 강민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차 안,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실신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다시 버려질까 두려운 게지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제 쭈글쭈글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시작해. 지금 당장. 제 짧은 명령에 김 실장은 룸미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강민호라는 인간 말종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작전 개시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그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경찰차 세 대가 좁은 골목을 가로막았고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당신을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아동학대, 특수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강민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딸 내가 키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거 다 그 늙은 여자가 꾸민 짓이지? 변호사 불러. 나도 인권이 있어. 하지만 놈이 끌려간 곳은 일반 유치장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놈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독방에 처박혔습니다. 놈이 믿었던 법은 더 이상 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에이스 변호사 10명이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뒤였으니까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별이의 몸에 남은 수많은 멍 자국과 화상 흉터가 담긴 진단서 전치 12주. 놈이 제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녹취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놈이 딸을 굶기며 방치했다는 이웃들의 증언까지. 놈은 경찰서 취조실에서 담당 형사에게 침을 튀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형사님, 친거는 저한테 있다니까요. 그 할망구가 돈으로 내 딸을 뺏어간 거라고요. 이거 유괴 아닙니까? 형사는 놈의 면상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친건? 이 새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내 딸 영양 상태 보고서 봐라. 7살짜리의 몸무게가 15kg야. 15kg. 내가 처먹은 술값 반만 애 밥값으로 썼어도 이 지경은 안 됐겠다. 그건 애가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 봐. 내 죽은 아내 진료 기록. 심장병 앓으면서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다 먹었더만. 근데 내 놈 통장 내역 보니까 그 기간에 강원도 카지노에서 3천만 원을 날렸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형사의 일갈에 강민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빼입은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H그룹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강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강민호 씨, 저는 순자 회장님 대리인입니다. 합의하러 오셨소? 그래, 얼마 줄 건데? 50억 안 되면 10억이라도. 변호사는 피식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합의금은 없습니다. 대신 여기 서명하시죠. 친권 포기 각서입니다. 뭐, 내가 미쳤어? 절대 안 해. 안 하시면 뭐 할 수 없죠. 저희가 준비한 소송 리스트 좀 읊어드릴까요? 아동학대 치상 최고 무기징역, 공갈 미수 10년, 사기 10년, 거기에 죽은 아내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까지 추가할 겁니다. 합치면 대충 감옥에서 환갑잔치 하셔야겠네요. 아,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동학대범은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취급 안 해주는 거 아시죠? 특히 7살 딸 굶기고 때린 아빠라면 콩밥 드시기도 전에 뼈도 못 추리실 텐데.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돈도 명분도 힘도 없는 놈이 할 수 있는 건 굴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마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류에 갈겼으며 제 딸에 대한 마지막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 시각 제 집. 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상처들 좀 봐.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뼈밖에 없네. 안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에 제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하얀 욕조 속에 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이 태어나서 처음인 양 아이는 신기한 듯 거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뼈와 등 뒤에 선명하게 남은 회초리 자국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할머니, 저를 본 아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떼국물을 벗겨내니 뽀얀 피부와 큰 눈망울이 더욱 지훈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별아. 따뜻하니? 네. 구름 같아요. 냄새도 좋아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욕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드러운 스펀지에 거품을 묻혀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아이가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프니? 아니요.
아빠는 때릴 때만 등 만졌는데 할머니 손은 안 아파요. 그 천진난만한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의 등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어. 진작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할머니, 나 이제 라면 안 먹어도 돼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라면 말고 고기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먹자. 와, 그럼 엄마한테도 갖다 주면 안 돼요? 엄마도 배고플 텐데. 아직 엄마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아이.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누 거품에 젖은 아이의 몸이 미꾸라지처럼 작고 여렸습니다. 그래. 엄마 목까지 별이가 다 먹으면 돼. 그럼 엄마도 배부를 거야. 목욕을 마친 별이에게 미리 준비해둔 새 옷을 입혔습니다. 최고급 면으로 만든 부드러운 잠옷이었습니다. 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하며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우와, 공주님 같아요. 그래, 우리 별이는 공주님이야. H그룹의 하나뿐인 공주님. 저는 아이를 안고 침실로 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폭신한 오리털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저기, 발에 흙 묻으면 혼나는데. 괜찮아. 흙 묻어도 돼. 여기서 방방 뛰어도 아무도 안 온네. 그제야 아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가 몸을 뉘었습니다. 폭신한 이불이 아이를 감싸자 긴장이 풀린 듯 하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응? 아빠는 이제 진짜 안 와요? 아이의 눈동자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절대 안 와. 다시는 별이 앞에 못 나타나게 할머니가 아주 멀리 쫓아버렸어. 지구 반대편 감옥으로.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는 거짓말 안 해.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말이 맞았어. 할머니는 슈퍼맨보다 힘이 세다고 했어. 아이는 웅얼거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 오뚝한 코, 그리고 살짝 벌린 입술. 영락없는 제 딸 지윤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내쳤던 딸이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이 아이만은 살리기 위해 그 지독한 고통을 견뎌냈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보고 있니? 내 딸 엄마가 찾았다. 이제 걱정 마.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이 아이만큼은 보란 듯이 키워낼게. 내가 못다한 사랑,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편히 쉬렴.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가 서명한 친권 포기 각서와 구속영장 발부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별이는 온전한 제 손녀였습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갔고 천사는 제 품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겠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하자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숙명일 테니까요. 저는 잠든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핏줄을 밖으로 내돌리지 않으리라. 늙은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새 저택의 정원에도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봄이 왔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새벽으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나비 잡았어요. 정원 한가운데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별이입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 뼈만 앙상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제법 아이티가 납니다. 깨르르 웃는 소리가 적막했던 저택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죽어있던 제 심장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제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아, 보고 있니?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웃는단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저는 지난 겨울 동안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3개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호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앞에서 50억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치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였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아동학대, 특수협박, 공갈미수, 사기, 그리고 유기치사 방조까지.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굶기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장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또한 심장병을 앓던 아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도덕적 살인자입니다. 검사의 서슬 퍼런 구형에 강민호는 변호사에게 매달렸지만 국선 변호사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장모이자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입니다. 법정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은 이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라 이자가 5년 동안 퍼부은 폭언과 무관심 그리고 착취에 마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는 짐승의 우리 같은 방에서 라면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 대신 독한 늙은이라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 사회에 그리고 제 손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죽은 제 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입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다. 20년. 놈이 감옥에서 나오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힘으로 저런 쓰레기쯤은 가볍게 밟아줄 수 있겠지요. 강민호는 억울합니다. 항소할 거야. 라고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그 비명소리는 닫히는 철문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악연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처단했다고 해서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훈이의 기일입니다.
별이의 손을 잡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로얄층, 그곳에 제 딸 지훈이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딸의 사진. 5년 전, 집을 나가기 전 제가 찍어주었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제가 그 미소를 앗아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별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나 오늘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리고 이거 봐, 할머니가 사준 핀이야. 예쁘지? 아이는 제잘제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미주알고주알 일러 바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뒤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내 딸 지훈아, 들리니? 내 딸 목소리가 들리니?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별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크고 있어. 근데 너는 왜 거기 있니? 이 못난 애미가 뭐라고.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고. 너 아픈 것도 모르고 너 굶는 것도 모르고 나 혼자 따뜻한 밥 먹고 살았구나.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널 잡을걸. 내가 무릎 꿇고 빌 때 같이 울면서 안아줄걸. 내가 선택한 그놈이 쓰레기 같아도 내가 좋다니까 한 번쯤은 믿어줄걸. 아니, 다 떠나서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달려갈걸.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제 입에서 기어코 참았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납골당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엄마가 슬퍼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꿈에 나와서 그랬어.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정말이니? 응. 엄마가 할머니 많이 사랑한대. 그리고 이거. 별이가 메고 온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날 강민호가 50억이라며 내밀었던 그 검은 가죽 다이어리였습니다. 경찰 증거물로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것을 별이가 챙겨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비밀 편지 숨겨놨어. 맨 뒤에. 별이가 다이어리의 맨 뒷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거표지와 내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포켓이 있었고 그 안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 별이가 지훈이 뱃속에 콩알만하게 자리 잡았을 때 찍은 첫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지훈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순자 씨에게.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가 알면 기절하겠지? 히읗히읗. 근데 엄마, 나 이 아이 낳으면 엄마가 나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 나 엄마 미워한 적 없어. 한 번도. 엄마가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다 알아. 언젠가 이 아이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큰절 올릴게. 그때는 우리 화해하자. 사랑해, 엄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딸은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며 저를 이해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장부, 거짓 협박.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제게 손녀를 보내기 위한 딸의 마지막 연극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너는 끝까지 효녀였구나.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고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남겨주고 갔구나.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하늘에서 꽃비를 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별아.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이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지훈이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꽃길일 겁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결에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별이 잘 부탁해. 그래. 걱정 마라. 내 남은 생, 이 아이를 위해 불태우마.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빌게. 그리고 너를 아주 꽉 안아줄게.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